뭐가 있는지. 그럼 첫 번째 발산입니다. 하려네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고 가죠. 이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 벌어지면 발산, 모이는 경우 수렴이잖아. 그쵸? 이렇게 비틀리면 보존. 이런 식으로 판이 어떻게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맞지? 그럼 발산이면 멘틀 대류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상승하는 곳이죠? 그럼 이런 거를 판이 생성된다 그래? 소멸한다 그래? 생성된다. 그렇죠? 밑에서 새로운 게 막 올라와 생기는 거잖아. 생성되는 거고. 이제 발산도 두 개로 구분하잖아. 보통은 해양과 해양이 발생할 때 해양과 해양이 발산해버리면 일단은 화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게 화산이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화산이고요. 지진은 보통 무슨 지진? 천발 지진. 가장 진원의 깊이가 가장 얕은 곳.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주요 지형. 해령. 우리가 해양판에서 발산이 일어나면 해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가다가 해령이 끊어지는 경우 열곡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됐죠? 그거 이제 정리해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발산인데 이번에는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 화산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요. 밑에서 보고 올라오면 화산이 나오는 거야. 맞지? 상승하니까 마그마가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지진? 똑같죠. 천발. 뭐가 달라? 주요 지형이 달라요. 대륙이 갈라질 때는 대륙에서 발산이 일어나면 보통 뭐가 생긴다? 열국대. 알겠죠? 이렇게. 두 번째. 수렴. 우리가 수렴형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개니까 옆에다 좀 쓸까? 수렴 중에서도 충돌형 한번 보겠습니다. 수렴한다는 건 모이는 거잖아? 그 멘틀 대류가 뭐 하는 곳? 하강하는 곳. 그럼 충돌은 무슨 판끼리 수렴할 때 충돌형이라고 부르죠? 대륙과 대륙. 대륙과 대륙.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판은 공통적으로 밀도가 어때? 둘 다 작으니까 뭐가 밑으로 섭입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고 뭐가 올라오는 게 없잖아, 이거는. 화산이 나올 수 있나요? 화산이 나올 수 없다. 맞죠? 지진은 어떤 지진? 천발부터 중발까지만입니다. 왜냐면 충돌이란 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말리 올라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 밑에 아주 깊은 곳에서 뭐가 없어요. 깊은 곳이 이제 비틀리거나 부딪힐 때 신발질이 나오는 건데 충돌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중발 지진까지만 발생합니다.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돼. 알겠죠? 이해돼? 주요 지형. 이렇게 산이 말려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습곡. 그래서 습곡 산맥은 요럴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맞니? 윤지야, 일찍 온다며. 일찍 온다 했잖아. 네, 대답을 해봐. 무슨 이유가 있어? 병원? 어디 아픈데? 알았어. 숙제는? 했어? 좀 이따 보죠. 두 번째, 수렴 중에서도 두 번째 종류 뭐죠? 섭입형. 똑같아. 일단 수렴이잖아.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대륙판, 해양판, 이제 뭐 해양판이냐 해양판이냐에 따라 살짝 달라지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보면 대륙과 해양이 만날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 해양이 밀도가 어때요 여러분? 크다 보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섭입이라고 하는 거야. 이는 섭입 과정에서 땅이 쓸리는 거잖아. 그거는 녹아요.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성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는 맞지? 그럼 화산이 나오나? 나오는 거야.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니죠? 지원이 그림으로 설명해줘야 되나?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지진? 천발부터 신발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거야. 밑으로 쓸려 들어가잖아. 깊은 곳에서 지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해양판이 파고들다 보면 물구덩이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 해구라고 부르고요. 이 해구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같이 나오는 세트가 있어요. 호상열도. 그리고 만약에 물에 잠겨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륙판이지만 물에 잠겨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그렇습니다. 대륙판인데 물에 잠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습곡산맥과 호상열도 구분하는 기준은 여기 해구가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섭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대륙판이야. 맞지? 물이 없어. 그러면 습곡산맥. 근데 이제 대륙이지만 물에 잠겨있다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섬 형태가 되잖아. 이러면 호상열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물에 잠겨있냐 안 잠기냐 차이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대륙과 해양이 섭입할 때는 2세트든지 아니면 2세트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각각의 예시가 있죠?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수렴인데 섭입이야. 하강하는 곳이겠죠? 여기서 해양이 서로 섭입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크면 기본적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쪽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야. 똑같은 섭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그마가 땅이 쓸리면서 생성이 되고 화산이 발생하겠죠? 지진은 여기서 발생하면 무슨 지진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 전부 다 가능.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섭입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구덩이, 해구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애초에 해양판이잖아. 그럼 반드시 물에 잠겨 있을 거 아니야.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호상열도가 나오는 거죠. 됐죠? 마지막 보존형 경계. 이거 멘틀 상승이야 대류야? 하강이야? 둘 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해양과 해양, 이거는 예시가 두 개야. 해양과 해양일 때가 있고요. 또는 이제 대륙과 대륙에서 보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위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환 단층이란 건 해양에 많아. 특히 대서양, 중앙해령에 삐죽삐죽 선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다 변환 단층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뭐 밑에서 뭐 올라오는 거 있어? 화산 있어? 여기 비틀리기만 하는 건데 뭐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러니까 화산은 존재 안 하고요. 지진은 천발 지진만 발생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지형은 변환 단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진짜 달달달달달 이렇게 혼자 그냥 백지에다가 쓸 정도는 돼야 돼. 솔직히 가능하잖아. 그치? 됐죠? 그럼 각각의 주요 지형에 이제 실제로 예시가 뭐뭐뭐 있는지까지도 좀 적어보면은 해령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죠? 맞지? 열국대는 동아프리카 열국대. 습곡산맥은 습곡산맥인데 중요해. 충돌형 때문에 생긴 습곡산맥 대표 예시. 진짜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대륙판에서 대륙과 해양이 섭입할 때 생기는 해구 플러스 호상열도. 무슨 해구? 이게 일본 해구예요. 일본은 대륙인데 물에 잠겨있을 뿐이야. 일본 해구랑 일본 열도가 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호상열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해구 플러스 습곡산맥. 해양과 대륙이 하면서 생긴 거. 이거는 이제 페루, 칠레 해구랑 여기서 생기는 습곡산맥 이름은 안데스 산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안데스 산맥은 화산인가요? 예. 근데 얘는 화산 아니잖아. 알겠죠? 위치까지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구 플러스 호상열도, 이 해양에서 저 해양판끼리 섭입할 때 생기는 해구 플러스 호상열도는 예시가 사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마리아나 해구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보류.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애초에. 알겠죠? 마지막 변환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 예. 어차피 내가 한번 정리해서 백지 형태로 좀 직접 채워가면서 할 수 있게끔 직접 작성하면서 채울 수 있게끔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어제 만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좀 실시들 해가지고 이랬죠.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그러면은 숙제에서 지구과학 파트 질문 있으면은 좀 받아보고 이것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퇴적물이 뭐냐면 이제 바닥이 뭔가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멘틀 대류 한번 표현해보죠. 여기서 멘틀이 대류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판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다가 이렇게 하강 부분에서 수렴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발산 부분에서 해저였다면 뭐가 생겨야 돼, 여기에? 이렇게 해령이 생겨 있겠죠? 그럼 여기서 판이 생성이 된 거잖아. 그리고 여기 갈 때 소멸하는 거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겠지.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오랜 시간 지나면서 여기 뭐가 쌓여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물이 많아지는구나. 이제 가면서 뭐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19번의 기억이요. 네. 정단층이 뭐예요? 이거는 사실 통과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보고 풀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풀라고 했냐면 발산이면 정단층, 수렴이면 역단층인데 이게 원래 고2 지구과학 1에 나와요. 제가 지구과학 1 문제를 좀 갖다 넣어서 그런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범위 아니니까 정단층은 발산, 역단층은 수렴. 이거 그냥 보고 풀라고 했었습니다. 어디 써놓고. 이거는 시험범위는 아니야. 이거는 이제 기억은 제끼고요. 니은 디귿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문제
풀었으면 되겠죠? 다른 건 괜찮나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얘가 여기를 싫어하는 게 이거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진짜 미치겠어요. 대충 그릴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 봅시다. 나는 A의 모습 해야 돼. 일단 나는 보면 무슨 형 경계예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자, 수렴형 경계고요. 그럼 이제 가에서 A는 뭐죠? 이거는 발산이고 이거는 수렴인데 수렴 중에서도 뭐니? 충돌이죠. 맞지? 그럼 이렇게 해놓고 기억 1번 나는 A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거 수렴이긴 한데 이거 섭입이잖아요. 맞지?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B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B는 수렴이잖아. 생성되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곳이죠. 3번 C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한다. C가 여기 있었구나. C는 여기 있네요. 있었네. 자,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겠어? 지금 보니까 C가 있네요. 호상열도가 생겨진 섭입이 이거 지금 해양판끼리 섭입하면 호상열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C에 해당했었겠네. 못 봤네. 미안합니다. 3번 C의 하부. 여기 지금 섭입이잖아. 섭입. 일단 수렴이니까 하강하는 곳이 하강.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화산활동은 B보다 C에서 활발하다. B 화산 나와? 충돌은 화산 안 나오잖아. C는? 이건 섭입이잖아. 섭입이면 가능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섭입되니까. 맞아, 5번. 나에서 판의 평균 밀도. 여기서 밀도 누가 큰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니은이 밀도가 크니까 밀도 큰 쪽이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게 섭입입니다. 괜찮니? 그 다음. 또. 몇 쪽이죠? 7쪽에 31? 한번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A랑 B만 좀 볼게. 제가 이거 그림상에서 이것도 볼 수 있어. 지도상에서 이렇게 돼 있고 A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잖아. 이 삼각형 표시가 뭐라고 했죠?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태평양판이 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럼 밀도는 누가 큰 거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하고 태평양 중에 얘가 내려가는 거니까 밀도는 이 친구가 크다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B가 있는데 여기는 각각 이동 방향이 얘는 태평양판이 아래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오른쪽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일단 기억 A에서 여기 해구에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아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태평양이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이 인도파 아래로 섭입한다고 하니까 맞는 말이네. 기억은 맞고요. 니은 B 이거 뭐야? 변환 단축이잖아요. 천발 지진만 가능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 지금 A의 경계 여기 섭입형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 어디서 발생한다 했죠? 인도판에서 지진이 발생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봐봐. 여기가 경계는 여기잖아. 그러면은 땅이 일로 파고드니까 여기서 무슨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전부 다 밀도가 작은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더 작은 곳이 얘잖아. 지진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서 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나와요. 이것도 틀린 거죠? 이해돼? 네, 이거 끝나고 제가 받을게. 또 있니? 8번. 화산활동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단순 암기식으로 푸는 거라서 지금 당장 막 급한 건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한번 보면은 1번. 용암이 흘러내리면 일단은 화산활동 하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데 기억나나? 고체인 화산 쇄설물, 액체인 용암, 기체인 화산가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용암은 액체니까 흘러내리면서 뜨거우니까 불 날 수 있겠죠? 맞는 말. 2번. 화산가스, 가스입니다. 기체야. 이거 온실 효과를 가져요. 왜냐면 화산가스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럼 우리 온실 효과가 발생하면 온도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가스 때문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화산 쇄설물 중에 화산재라는 게 있죠. 화산재 같은 경우는 고체란 말이야. 온실 효과랑 관련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다니면서 햇빛을 막아버려. 그 온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2번은 화산가스니까 이건 온실 효과 때문에 온도 올라간다는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죠. 기권으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방출된 화산 분출물은 기후변화 일으킬 수 있죠. 방금 한 것도 기후변화의 일종이잖아. 화산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 맞니? 4번. 화산 쇄설물. 이거 고체예요. 고체가 다량 방출되면 비행기 운항이 힘들다. 그렇겠죠. 제가 하늘을 덮었으니까 어렵겠지 뭐. 5번. 화산지대의 특이한 지형과 온천들은 관광청. 이제 화산이 반드시 해로운 것만 있다고 안 했죠? 화산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화산 분출물이 오랜 시간 땅에 섞이면 토양이 비옥해지기도 하는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온천으로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로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2번이 틀렸지.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을 여유 있게 풀 수 있으면은 솔직히 기말고사는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와.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동천쌤이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데. 동천쌤이 제일 어려웠어. 그래요. 한번 보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발문이 길면은 읽으면서 이제 그림에 표시 안 돼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쭉 읽으시면서 만약에 정보가 나오면 그림에 이제 갖다가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쭉 읽어보죠. 그림 가는 일정한 속력, 속력 일정 등속 운동 하나 보다.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를 하고요. 같은 거리를 이동해서 벽에 충돌해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때 기준선 통과하는 순간 정지할 때까지 받은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면적이 똑같네? 마지막 줄에. 그럼 뭐랑 뭐가 똑같다는 거죠? 그치?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이 어떻다? 똑같다. 맞아요. 맞아.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야 또?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뭐랑 똑같은 거야? 운동량이 그렇죠?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또 똑같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누가 더 먼저 부딪혔어요? A. 그치? 그럼 누가 빨라야 돼? A가 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그래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보기 한번 볼게.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잖아. 그럼 기억.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인데 변화량 어떻게 써? 항상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나중이 뭐야? 둘 다 어때? 나중은? 멈춰 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이겠죠? 맞니? 처음 운동량은? 모르지. 그거 이제 각각 PA, PB라고 넣으면 되겠지. 근데 변화량이 똑같다며. 어차피 0은 의미 없는 거니까 처음 A 운동량과 처음 B의 운동량은 어때야 돼요? 같다는 거 기억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니? 그 다음 니은 질량이 A가 B보다 크다는데 한번 봐봐. 우리가 방금 했잖아. A의 처음 운동량 부딪히기 전 그리고 B의 부딪히기 전 운동량이 똑같다며. 그러면은 각각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량 공식 뭐라고요? 그러면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랑 B의 질량 곱하기 B의 속도 한 개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누가 더 빠르다고? A가 더 빠르네. 그럼 질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겠지. 맞니? 곱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한쪽이 크면 한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A보다는 B가 크거나, 왜냐면 A가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이해되나요? 니은 맞아 들려? 맞지? 마지막 디귿. 벽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는데 이것도 한번 봐봐. 평균 힘이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시간으로 뭘 나눠? 그렇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A나 B나 충격량은 어때? 충격량은 똑같잖아요. 맞지? 그럼 시간을 비교하면 돼. A는 어때? 충돌 시간이? B는? 그럼 평균 힘은 누가 커?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은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 평균 힘은 B가 더 커야겠네요. 근데 이거 처음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몇으로? 오른쪽으로 10. 가속도 있나요? 있어, 없어? 있죠. 왜? 알짜 힘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2초일 때 속력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알짜 힘이 존재하네? 가속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알짜 힘으로 가속도 찾는 법. F는 ma. 근데 이제 그래프에 힘이 몇인지 써있잖아요. 힘 몇이죠? 20이잖아, 20. 20은 2a니까 가속도 몇 나오면 돼? 1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1초마다 몇씩 빨라지는 거예요? 10씩. 그럼 2초 뒤면 몇 빨라지면 돼? 20. 그러면 처음에 10이었잖아. 2초일 때 30이면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를 줬잖아. 왜 줬을까요? 이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잖아, 심지어. 그렇지. 힘 시간 그래프는 넓이가 충격량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량으로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게 속력이니까 운동량이란 건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요. 속력이니까요. 운동량 알면 속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0초부터 2초까지 받은 충격량은 총 몇이죠? 40Nm/S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몇 초예요, 이거는? 2초일 때가 나중.
처음은 0초일 때니까. 이걸 이용하면 운동량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뭐야? 2초일 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2초일 때 속도일 테니까 이걸 찾으면 2초일 때 속도도 알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처음 운동량 몇인데? 오른쪽으로 20이니까 플러스 20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2초일 때 운동량이 몇이 돼야 식이 완성되죠? 20? 60이죠, 60? 그러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이 60이니까요. 질량은 2kg잖아. V2는 똑같이 30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가속도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준 거면 충격량으로 해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의도는 충격량에 가까운데 가속도로 이용해도 풀 수는 있다. 됐나요? 그 다음 37이었구나. 자, 한번 보죠. 똑같습니다. 한번 문제 읽으면서 혹시나 그림에 설명 없는 거 쭉쭉쭉 채워 나가면서 가야 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은 일정한 속력,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장애물 P, Q에 각각 부딪혀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제 멈춘 것까지 둘 다 표시가 된 거죠. 이렇게 멈췄고요. 이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와 자기 장애물로부터 평균 힘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질량은 둘 다 어때? M으로 똑같고 충돌전 속력은 둘 다 V로 똑같죠. 그럼 우리가 충격량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 더 커요? 이거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 우리 충격량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뭐였지? 힘 곱하기 시간으로 하든지 또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하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힘이랑 시간 구하는 게 문제니까 운동량 변화량으로 가야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 몇이야? A는? 나중 운동량 몇? 멈춰 있으니까 0 빼기 처음은? 플러스 MV죠? B는? 나중 운동량 0 처음은? 똑같이 MV잖아. 운동량 크기는 둘 다 MV겠네. 맞아.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충격량도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기억.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 A의 운동량 크기. 이거 뭐 MV 해주면 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충격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랑 B가 Q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는 어땠어?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충격량도 똑같아야 되죠?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충격량 구하는 두 번째 방법 쓰면 되겠죠? 어떻게? 힘 곱하기 시간. 여기도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여기 들어가는 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 이거 평균 힘이라고도 부르고 충격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 줬잖아요.
그럼 A는 평균이 몇? F0로 얼마나? T0 초만큼. 그럼 이게 B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 B는 평균이 몇인데? 3분의 1 F0인데 여기 시간을 곱할 건데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맞지? 그럼 얘는 시간이 3T0면 되겠죠? 그럼 디귿. 기억은 T보다 크지? 3배 크네요, 3배. 이해되나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38. 여기 그팀 끝난 주에 수업 있어요? 에? 팀 끝난 주에 수업 있어요? 가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를 밀어 용수를 압축시키고 잡고 있다가 놨대요. 그러고 나서 A는 용설이 분리되어 운동하다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용수를 눌러놓고 잡고 있으면 멈춰 있었겠죠, 여러분? 맞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용수를 튕겨 나가면서 다시 운동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쿠션에 부딪혀서 다시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움직였다가 다시 멈춘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때 A가 쿠션하고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쿠션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때 넓이는 S가 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물리량의 크기가 S랑 똑같은 거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거잖아. 그럼 S가 뭔데 일단? 뭐죠 이게? 무슨 충격량? 상자인가? 이게 공인가 상자인가? 상자? 상자가 쿠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거는 뭐랑 똑같아 일단은? 상자 A의 운동량 변화량 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굳이 여기 집어보자면 이때 날아가는 속도를 V라고 놓으면은 굳이 수치를 골라보면 쿠션하고 멈춰서 결국 0이 된 거잖아. 그럼 나중 운동량 0, 움직이는 당시의 운동량은 V니까 이 값은 MV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맞지?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가 쿠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게 이 말이니까 기억은 맞는 말 맞니? 그다음 니은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 지금 보면은 어차피 얘가 멈춰 있으니까 쿠션에 충돌한 후 전이잖아. 맞아?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충돌 후, 충돌 전이잖아.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이 몇이라는 거예요? MV 맞아요?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맞지? 마지막 디귿. 손을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에서 분리될 때까지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 지금 보면은 용수철이 처음에 어때? 잡고 놓으면은 이게 왜 움직여? 용수철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얘를 밀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면 충격량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여기 전, 후 운동량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서 뭐가 나중이야, 여러분? 속도 V 대기로 정한 거죠, 우리끼리? 그럼 나중 운동량이 MV 맞아? 용수철 튕기기 전에 멈춰 있었잖아. 이렇게 쓰는 거네? 맞지? 이것도 크기는 MV란 말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크기는 S랑 다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있니? 또 있어? 서연이 있어? 없어? 안 했어? 해봐 안 안 한 거지. 서연이 더 있니 혹시? 태연이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학교 프린트에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프린트 있길래 하나만 더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요? 예. 뭐야? 아, 별거 아니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별거 아니, 해봤지? 학교에서. 그냥 다 더한 게 똑같아 해놓고 푸는 거 있잖아. 그게 원래 물리 고2 때 나오는 거라서 뺀 건데, 프린트 있으니까 그냥 활용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 오히려 그게 더 쉬워.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쓰고요. 뜻은 이거야. 힘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외부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량 총합은 보존된다. 요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조건 한번 뜯어보면은 힘이 없을 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힘이 없을 때는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라던가 공기저항 이런 거 없을 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상황을 한번 제가 그림을 해보면은 이런 거. 자, 이렇게 A랑 B가 서로 굴러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A가 B보다 조금 더 빠르면은 어떻게 되죠? 따라잡히겠죠? 맞니? 그럼 따라잡히다가 부딪힐 겁니다. 그럼 부딪히는 순간 얘네들이 서로 접촉하면 어때? 서로가 서로를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에는 여기 B가 A를 밀 거고요. 힘은 반드시 쌍방이라고 했으니까 B가 A를 왼쪽으로 밀었으면 A는 B를 어디로 밀어? A는 B를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그럼 부딪히는 순간 힘이 있으니 부딪히는 순간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부딪히고 난 다음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이제 둘 다 각각 속도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갈 길 갈 겁니다. 맞니? 그럼 지금 힘이 있어 없어? 사실 있어요. 이것도 힘이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힘이 없을 때는 지금 A랑 B만 보는 거잖아, 우리. A, B 제외한 다른 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A와 B가 서로한테 주는 힘밖에 없잖아. 이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찰이나 공기저항 없을 때, 쉽게 말하면. 이해돼? 이거는 외부 힘이 아니야? 알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은 운동량 총합이 보존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전체 다 더한 게 똑같다. 이거 원래 유도할 수 있는데 그냥 결론만 쓰죠? 그런 거 해도 뭐 머리가 아프잖아. 해줘?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 총합. 그럼 여기서는 A 질량을 MB라고 두면은 운동량 총합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A의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B의 운동량, 이게 충돌 전 운동량 총합 아니야? 은 충돌 후면 요거 아니야, 요거? 프라임 플러스 M B V B 프라임, 이렇게 항상 똑같다. 이게 끝이에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맞지? 이런 거 이제 문제 활용할 때 이렇게 가시면 돼. 뭐 가벼운 예제 몇 가지만 해보면,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멈춰 있다고 해보죠. 그럼 받겠지 뭐. 부딪히겠죠? 그럼 부딪히고 난 다음에 뭐 얘가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A는 왼쪽이고 뭐 B가 오른쪽으로 튕길 건데, 이때 V를 찾아라,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저런 거 적어 써주면 좀 손쉽게 구해집니다. 그럼 충돌전 운동량 총합이 몇인데? 위에가 충돌전이잖아. 몇이에요? 이거 몇이죠? 충돌전. 이거 방향 꼭 체크해야 돼. 오른쪽이면 플러스 8이야. 알겠지? 정지니까 B는 없으니까 충돌전 운동량 총합이 8일 거 아니야.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가잖아. 운동량 몇이죠? 마이너스 4죠, 4? 얘 2kg였잖아, 2kg. 맞니?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충돌 후 B의 운동량이 몇이면 되죠? 12면은 똑같이 플러스 8 나오는 거잖아. 얘 운동량이 12라고요. 얘 몇 킬로인데? 그럼 V가 몇이면 돼? 3이면 되죠? 맞아? 맞아? 됐지? 그쵸? 이렇게 찾으면 돼요. 또는 살짝 꼬면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가면 또 박아요.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함께 갈 때가 있어요. 붙어가지고. 이러면 똑같아. 충돌 전 운동량 총합 몇이죠? 이거 운동량 몇이야? 오른쪽으로 8이잖아. 얘는 0. 이거는 이제 충돌 후에도 8이 나오면 되잖아. 묶여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봐도 되게 따로따로 보세요. 아니다. 뭉쳐있으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졌다고 생각해. 그럼 몇 킬로 된 거죠? 이 자리 두 개 합쳐졌으니까 4kg가 된 거잖아. 속도가 V면 되는 거죠? 식이 완성되려면 V가 몇이면 돼? 2면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운동량 총합이 보존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A라고 두면은 A만 보면 운동량 보존된 거니? 응? A만 보면. 아니죠. 바뀌었네. 원래 운동량 몇이었는데 플러스 8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4 되면 바뀐 거잖아. 그럼 A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충격량 받은 거야. 얼만큼? 운동량 변화량 마이너스 12만큼 받은 거지. 언제? 이 부딪히는 순간 서로가 서로한테 힘주잖아. 이때 이만큼 충격량 받은 거야. 알겠지? 운동량 보존은 다 합쳐서 A와 B의 운동량 총합이 보존되는 거고, 얘네들 개개인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죠. A의 운동량 변화량 몇이라고요? 충격량? 나중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만큼 충격받은 거잖아. 맞지? B는요? B는 나중 운동량 몇이에요? 질량 몇 킬로지? 12 맞아? 나중이 12. 처음은?
0이잖아. 얘는 충격량 몇? 오른쪽으로 12. 왜? 애초에 이거 뭐야? 이 힘 때문에 충격받은 거였잖아. 근데 힘은 쌍방 힘이면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돼? 계산 자체는 별거 아니죠? 할 수 있겠지?